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역사의 교훈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그 시절을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1997년 국가부도의 위기 앞에 서온 국민이 장롱 속 금을 꺼내 들었던 그날들을 기억하십니까? 혹은 2008년 저 멀리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시작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우리 삶에까지 차가운 그림자를 드리웠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과거의 위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그 거울 속에 2008년의 위기를 마치 예행 연습처럼 보이게 할지도 모를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폭풍의 진원지는 또다시 세계 경제의 심장부,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2026년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다시 위기설이냐며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다릅니다. 막연한 공포나 추측이 아닌 이미 시스템 내부에 조용히 장전된 세 가지의 거대한 시한폭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왜 월스트리트의 거물급 투자자들과 억만장자들이 소리 없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미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긴밀하게 연결된 글로벌 경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시한폭탄은 바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에서는 약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천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가 2026년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대출들이 대부분 금리가 제로에 가까웠던 시절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사무실은 직원들로 가득 찼고 쇼핑몰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이제는 지나가 버린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팬데믹은 세상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재택근무는 오피스 시장의 기반을 흔들었고 전자상거래는 오프라인 상점들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이제 건물주들은 악몽과도 같은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대출을 연장해야 하지만 금리는 과거의 3배, 4배로 뛰어올랐습니다. 건물 가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오피스 빌딩은 약 3억 달러, 우리 돈 4천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빌딩은 고작 6천만 달러, 800억 원에 팔렸습니다. 무려 80%의 손실입니다. 이것은 일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의 모든 대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부실 대출을 떠안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을 수 있는 미국의 중소형 지방은행들입니다.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거대 은행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위험을 감지하고 상업용 부동산 관련 자산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작은 은행들은 이 거대한 부실의 늪에 발목까지 잠겨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2026년 이 대출들이 연쇄적으로 부도나기 시작할 때 이 은행들은 과연 버텨낼 자본이 있을까요? 두 번째 시한폭탄은 은행의 대차대조표, 즉 재무장부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막대한 미실현 손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현재 은행들은 회계상의 허점을 이용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서 발생한 손실을 실제로 그 채권을 팔기 전까지는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연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역사상 유례없는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들은
수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사들였습니다. 모두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자산들이었죠.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과거에 발행된 낮은 금리의 채권 가치는 폭락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수학 원리입니다. 2022년부터 미 연방준비제도가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자 은행들의 금고 속에 잠자고 있던 안전자산들은 순식간에 엄청난 가치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현재 미국 은행 시스템 전체에 걸쳐 장부에 잡히지 않은 미실현 손실액은 무려 6천억 달러, 우리 돈 8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800조 원. 이는 스웨덴의 1년 국내 총생산보다 많고 테슬라와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도 거대한 금액입니다. 이 돈은 이미 사라졌지만 은행들은 아직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손실이 앞서 말씀드린 상업용 부동산 부실 대출의 허덕이는 바로 그 중소형 은행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금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자신의 돈을 맡긴 은행이 사실상 파산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미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파산 사태를 통해 그 예고편을 목격했습니다. 예금자들이 진실을 알아차리자 단 몇 시간 만에 수십억 달러가 인출되었고 은행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당시 미 예금보험공사가 긴급 개입하여 겨우 사태를 수습했지만 그것은 단 2개의 은행에 불과했습니다. 2026년 수백 개의 지방은행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위기에 직면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번째 시한폭탄은 그 누구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금융 시스템의 거대한 그림자, 파생상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대량살상 금융무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는 무려 600조 달러, 우리 돈으로 경 단위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의 파생상품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감이 오지 않으실 겁니다. 전 세계 1년 총생산을 모두 합쳐도 약 100조 달러에 불과합니다. 파생상품 시장은 실물 경제의 6배가 넘는 거대한 허상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내기 위에 또 다른 내기를 걸고 그 위에 또 내기를 거는 복잡한 도박과 같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한 곳이 무너지면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연쇄 효과를 일으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유동적인 모래 위에 세워진 카드로 만든 집과 같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수많은 파생상품들이 바로 금리와 부동산 가치에 연동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2026년에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2개의 뇌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부도나기 시작하고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 이 파생상품 계약들은 휴지 조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은행이 계약 상대방에게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그 상대방 은행은 또 다른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금융 시스템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금융 바이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2008년 이후에 모든 제도를 정비하지 않았나? 그런 규제들이 이런 사태를 막아주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믿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많던 규제들이 지난 몇 년간 은행들의 강력한 로비로 인해 조용히 완화되거나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규제들마저 대부분 거대 은행에만 적용될 뿐 지금 위기의 중심에 서 있는 중소형 지방은행들은 대부분의 안전 요건에서 면제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스템의 내부자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예금을 보호해야 할미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은행들에게 특별 분담금을 징수하여 예금보험기금을 확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곧 그 돈을 대규모로 사용해야 할 일이 생길 것을 예상하지 않고서야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요? 그들은 마치 타이타닉이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승객들을 안심시키면서 뒤로는 조용히 구명보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은행 고위 임원들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자신들의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어치의 내부자 매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행 내부의 진짜 숫자를 들여다보는 그들이 비상 탈출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배의 선장이 구명조끼를 입기 시작했다면 승객은 질문을 던질 때가 아니라 함께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연준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은행을 파산하도록 내버려두면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고 2008년처럼 구제금융을 하자니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양적 완화, 긴급 유동성 공급 등 온갖 화려한 이름으로 포장하겠지만 그 본질은 돈을 찍어내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행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당신의 저축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이 보유한 채권의 가치가 40% 하락했을 때 연준이 그 채권을 액면가 그대로 사준다면 그 손실은 누가 감당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 즉 인플레이션을 통해 그 비용을 모든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교묘하고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월세가 오르고 생활이 팍팍해졌다고 느낄 뿐 그 원인이 은행 위기를 덮기 위한 돈 찍어내기에 있다는 사실을 연결짓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시스템이 당신을 위해 움직여주지 않을 때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첫째, 예금자 보호 한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FDIC 보호 한도는 한 은행당, 한 사람당 25만 달러입니다. 만약 한 은행에 그 이상의 돈을 예치하고 있다면 위험에 노출된 것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여러 은행의 돈을 분산하십시오. 이것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입니다. 둘째, 은행 시스템 자체에서 벗어난 자산의 일부를 배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이나 은과 같은 실물 귀금속은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은행이 파산하고 화폐가 붕괴할 때 귀금속은 그 가치를 지킵니다. IMF 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으로 나라를 구했던 우리의 경험은 실물 자산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산의 10에서 20%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행동이 아니라 현명한 대비입니다. 셋째, 단기 미국 국채나 국채에만 투자하는 머니마켓 펀드를 눈여겨보십시오. 이는 미국 정부의 신용으로 보장됩니다. 물론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불안정한 지방은행의 예금보다는 훨씬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약간의 실물 현금을 비상금으로 보유하십시오. 금융위기가 닥치면 ATM은 멈추고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비록 예금이 FDIC에 의해 보호된다 하더라도 그 돈을 다시 손에 쥐기까지는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식료품을 사고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째, 자산을 다각화하십시오. 모든 자산을 원화로만 보유하는 것은 집중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통화 중 하나인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하거나
미국보다 더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가진 국가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당신의 부를 지키는 중요한 방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암호화폐에 대해 열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자산을 투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 밖에서 존재하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은 기존 시스템이 붕괴할 때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5% 미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하는 것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첫 번째 신호는 아마도 주요 지방은행이 곤경에 처했다는 뉴스 보도일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공황에 빠지지 말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자산이 위험 신호를 보이는 기관에 있다면 상황을 지켜보지 말고 즉시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십시오. 은행 위기에서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정부는 주말 동안 긴급 대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하거나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에 강제 합병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준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선택할 것입니다. 막대한 돈을 찍어내 시스템에 쏟아부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진정한 부의 파괴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예금 액수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구매력이 증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부가 사전에 막을 수는 없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문제들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제로금리와 무분별한 양적 완화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자산 거품을 불어넣고 이제 와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 것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연준은 마법 지팡이를 흔들어 상업용 부동산 가치를 다시 높일 수도 채권 손실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위기가 터졌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당신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뿐입니다. 당신의 부와 금융적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다가올 경제의 겨울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서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부디 현명하게 대비하시어 다가올 변화의 파도 속에서 굳건히 당신의 자산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